조갑제의 세계사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는 김씨죠. 전 인구의 한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씨 하면은 뭐 김해 김씨가 제일 많은데, 그 다음에 경주 김씨,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야계통의 김씨, 김해 김씨가 대표적이죠. 또 다른 것은 신라계통 김씨입니다. 신라계통 김씨는 역시 경주 김씨가 제일 많습니다만은 뭐 전주 김씨, 김일성인 전주 김씨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신라 김씨입니다. 김씨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주류 세력이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가야 김씨 세력과 김춘추로 대표되는 경주 김씨, 그 신라 세력과 가야 세력이 힘을 합쳐서 신라를 삼국 통일하고 그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 되었다. 한민족 사회 주류 세력이 되었다.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김씨. 성씨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조선조 때는 반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을 돈을 주고 샀다는 뭐 이야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드리고, 어쨌든 한국에서는 김씨가 많고 이씨, 박씨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12 대통령 중에서 김씨 대통령 2사람, 박씨 대통령 2사람, 이씨 대통령 2사람, 노씨 대통령 2사람 그렇습니다. 이 김씨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순수한 한국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출신이 분명합니다. 뭐 중국에서 온 성도 아니고요. 신라 김씨, 가야 김씨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은 금이죠. 금이라는 뜻이죠. 이 동아시아, 한국, 몽골, 저 카자흐스탄 쭉 이어져 가지고 터키까지 가는 이 광대한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초원지대. 이 초원지대는 큰 산도 없고 큰 강도 없어 가지고 말만 타면은 저 만주에서 한가리까지 달리는데 아마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일종의 바다입니다. 바다. 이 유라시아 대륙에 초원이라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저 유럽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가 그 지중해를 매개로 해가지고 사람도 문화도 물자도 오가면서 유럽이 발달한 것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 게 이 초원의 바다입니다. 초원의 바다. 여기서는 배가 아니고 말이 달리는 거죠. 초원에서는 말이 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주도한 사람이 말 잘 타는 사람, 기마군단, 배를 잘 모는 사람, 해군, 이 두 세력이 세계 역사를 힘으로서 이끌어간 세력이죠. 힘으로서 이끌어간. 이 김씨. 근데 그런 사람을 초원지대에서 활약한 사람을 흔히 우리가 유목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목기마민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북방 기마민족, 북방민족,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말을 잘 탄다는 성격이 있죠. 그리고 말을 잘 타면서 또 수렵을 하고 또 일부는 농경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말을 잘 타니까 기마전술을 발전시켜가지고 활을 잘 쏘죠. 활. 이 말 잘 타는 사람은 칼이나 창보다는 활이 주묵입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고주몽이라든지 이성계라든지 활을 잘 쓰는 사람이 나라를, 고구려를 만들고 조선을 만들고 했으니까 역시 북방 기마민족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의 지배층은 북방의 기마민족이었습니다. 북방 기마민족. 부여족에서 파생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북방이라도 부여족이 아니고 흉노 계통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라의 지배민족은. 가야도 북방 부여족 출신이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허황후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온 사람이다.
해가지고 남방계통도 약간 또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이 북방 유목민족, 기마민족의 상징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금입니다. 금. 김씨가 금에서 나왔잖아요. 이 김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한무제가 흉노를 토벌 하다가 그 건장한 왕자 한 사람을 잡아왔는데 자네는 고향이 어디냐 하니까 나는 알타이에서 왔습니다. 알타이가 무슨 뜻이냐? 금이란 뜻입니다. 그럼 자네 성은 금이라고 하라. 해서 그 사람이 김일제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김일제 후손이 한나라 때 아주 귀족이 되고 큰 세력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정변이 일어나고 해서 그 중에 일파가 한반도로 들어와서 김알지죠. 우리나라 김씨의 조상은 김알지입니다. 근데 이 알지가 무슨 뜻이냐? 알튼을 한자로 쓴 말이다. 알타이, 알튼, 알지 이게 다 금이란 뜻이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금. 알튼, 알타이, 알지는 같은 어원이다. 지금 터키에 가보면은 아직도 알튼이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씨도, 그 사람도 김씨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금을 가지고 북방 아시아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금, 김씨. 징기스칸도 김씨입니다. 징기스칸이 소속된 부족 이름이 알탄 우룩인데 알탄 우룩은 뜻이 황금시족이라는 뜻입니다. 황금시족. 황금시족. 여기서 알탄은 금이라는 뜻입니다. 황금시족. 황금시족. 경주는 이름 고려시대 때 붙인 것이고 그 전에는 스라블이라고 했죠. 또 삼국사기에는 그 경주 이름을 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성. 경주도 금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주를 발굴해 보면 금이 많이 나옵니다. 금 세공 기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금관이 10개 이상의 금관이 지금 발굴되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아주 호화로운 금관이고 그 금관은 중국 계통이 아니고 이 금관은 오히려 로마, 그리스, 스키타이 이쪽하고 닮은 형태의 금관입니다. 그래서 흉노족이다라고 김씨들이 흉노족이라고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하여튼 금 세공 기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금과 관련된 문화재, 금관이든지 금으로 만든 허리띠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게 신라처럼 많이 나온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금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신라 사람들은 이 금을 이렇게 좋아했느냐? 그래서 김씨란 말이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 드시겠는데 원래 이 유목민족의 원조쯤 되는 스키타이라든지 투르크족, 흉노족, 몽고족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것이 금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동을 많이 하니까 어딜 가서 이동을 하더라도 물건이나 다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금이죠. 또 금은 작으면서도 비쌉니다. 갖고 다니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금세공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이 스키타이는 기원전 한 7세기경에 지금 이러한 러시아 초원지대에서 활동했던 유목민족인데 그 스키타이 유물이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즈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가끔 거기서 빌려와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그걸 보시면은 꼭 신라 고분에서 나오는 금세공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도안이 비슷하고 하여튼 세공 기술이 기가 막히게 발전했습니다. 유목민족이 다른 점에서는 이 농경민족에 뒤지지만은 이 제철 기술과 금세공 기술은 더 앞섭니다. 유목민족들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말입니다. 첫째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입니다. 화살이죠, 화살. 창과 칼이죠. 그러려면 창과 칼은 뭘로 만듭니까? 쇠로 만드는 거죠. 쇠붙이. 쇠붙이가 있어야 돼요. 쇠붙이를, 그러니까 쇠를 채굴하고 그것을 달궈 가지고 무기로 만들어내는 이 대장장이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몽골 사람들, 투르크 사람들은. 그러니까 쇠를 잘 다루는 사람, 쇠를 잘 다루는 사람, 금을 잘 다루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금과 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동할 때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다가 또는 지명에다가 금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이죠. 김씨도, 신라 김씨, 가야 김씨도 그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금성, 금관, 김춘추, 문무왕은 이름이 김범민, 김묘신 등등.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금나라가 있습니다. 금나라가. 요새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인데, 우리 그때 쳐들어온 나라가 청인데, 청은 원래 국호가 후금이었습니다. 후금. 누르하치라는 영웅이 임진왜란 때 만주에서 임진왜란 무렵에 만주에서 새를 키워가지고 그 사람이 국호를 하나 정했습니다. 후금이라고 정했습니다. 후금. 후금은 그러면 금나라의 뒤다, 이런 뜻인데, 그 금나라는 언제 금나라는 고려시대 때 만주에서 여진족이 일어나서 세운 나라가 금나라죠. 금나라입니다. 그것도 하필 금입니다. 그 금나라를 만든 사람이 만든 부족. 그 부족의 또 시조는 누구냐 하면 김한보란 사람이에요. 이 김한보란 사람은 금나라 역사를 보면은 신라에서 만주로 간 유민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란 나라는 신라와 상당한 그 친근 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조선 민족과 우리는 같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나라는 고려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고려를 치는데 금나라는 고려를 치지 않았어요. 이 고려에 대한 어떤 같은 동족의식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금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래가지고 후금이라고 붙였습니다. 누르하치가. 후금이 이제 국가제도를 정비를 하니까 왕이 황제가 되고 국호도 청으로 바꾸죠. 청나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 청나라가 1910년 무렵에 신의 혁명으로 망하는데 마지막 황제가 부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위. 이 마지막 황제는 나중에 청나라가 망한 다음에 일본한테 이용당해가지고 만주국이 섰을 때 거기에 하나의 괴뢰 황제로서 등극을 했습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죠. 라스트 엠퍼러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다시 해방이 되고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부위가 말하자면 일본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용만 당했다. 그리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결국 평민으로 돌아가는데, 이 청나라 황제의 성이 뭐냐? 청나라 황제의 성이 뭐냐? 원래 황제는 성이 없습니다. 일본에도 천황은 성이 없어요. 물론 당태종이나 당고조, 이 사람은 이시죠. 이시인데 이 청나라는 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황제 부위가 공산화가 되면서 평민으로 돌아갈 때 이 사람이 무슨 성을 가졌느냐 하면 자기의 원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김부위가 됐습니다. 김씨로. 이걸 보면은 청나라 황제의 성이 김씨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본 천황의 성은 뭐냐? 일본 천황은 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 천황가의 한 사람하고 매우 친했던 사람이 천황가 사람하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통할 기분이 되니까 그 사람이 우리 천황가의 성씨가 김의 김씨입니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진담이 좀 섞여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천황가는 가야계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야계통. 그럼 가야 김씨가 아닐까요? 가야 김씨. 일본이 한국을 지배를 할 때 이 가야 지방 김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김씨 천지가 되었는데, 이 동아시아가 왜 김씨가 이 동아시아에서 금이라는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지명도 짓고 성도 짓고 또 금 제품을 많이 만들고 하면서 독특한 금 문화를 만들었어요. 독특한 금관 문화라고 해야 될지, 신라를 기준으로 하면 금관 문화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금세공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금이 바로 유목민족의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물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씨는 한국의 김씨를 포함해서 김씨는 동아시아의 이 한족과 맞먹는 세력이다. 한족과 맞먹는 김씨, 금으로 상징되는 이 북방 유목 민족의 벨트가 있다. 그 벨트를 보면은 일본, 한국, 만주, 몽고, 카자흐스탄을 넘어서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 해서 터키, 그리고 불가리아, 그리고 헝가리로 이르는 이런 광대한 유목 초원지대 주인공들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금이다, 김씨다. 그래서 김씨면은 중국한테 꿀릴 것이 없다. 김씨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주체성은 첫째는 개방성이다. 그리고 상무정신. 이렇게 해서 김씨가 이 동아시아 북방 유목민족을 김씨라고 이제 총칭한다면은 이 김씨가 세계 역사를 뒤흔든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팍스 몽골리카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팍스라면 평화라는 뜻이죠. 보통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의 평화. 팍스 브리타니카. 19세기 영국의 이 세계 지배 4분의 1을 영국이 통치했으니까요. 그것과 비슷한 게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걸쳐서 한 300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에서, 즉 동쪽으로는 한반도, 서쪽으로는 터키나 뭐 이런 쪽에 이르는 이 광대한 지역의 유라시아 대륙에 팍스 몽골리카, 그때 몽골 제국이 이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고, 이 몽골 제국은 종교 차별을 하지 않고 민족 차별도 별로 하지 않고 무역을 아주 증진시키고 역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그 역참 제도, 말을 두어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참 제도를 만드니까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역사와 아시아 역사가 서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유라시아 역사가 하나로 되면서 비로소 세계사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사가 탄생했다. 그 시대는 또 대여행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마르코 폴로가 대표적인 예죠. 13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베니스 사람인데 이 북경까지 와가지고 쿠빌라이의 궁전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서 승계 동방견문록, 그 이외에도 대여행가가 많습니다. 그 시대에 팍스 몽골리카 시대에는 바로 개방된 체제고 이 몽골 세계 제국이 질서를 유지했으므로 여행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누비는 대여행가들이 비로소 그때만 탄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금이 많이 나오는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인도다. 이렇게 착각한 콜럼버스가 바로 동쪽으로 가다가 발견한 게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때 세 척의 배를 가지고 왔는데 두 권의 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한 권은 성경이고 한 권은
동방견문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대여행의 시대가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발전하면은 15세기, 16세기부터 대항해 시대로 바뀌는 거죠. 포르투갈, 스페인, 바스코다가마, 콜럼부스 등이 등장해가지고 대여행의 시대를 통해서 파악한 세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는 대항해 시대, 그게 바로 식민 개척 시대가 되는데, 그때부터 서양이 주도권을 잡고 배를 무기로 해가지고 말을 잘 타는 동쪽 세력을 누르고 해서 세계사가 한번 크게 바뀌는 것이 됩니다. 이런 팍스 몽골리카를 만든 것이 이 김씨로 상징되는 몽골 투르크 계의 말 잘 타는 사람이었다. 한국은 그 북방 세력과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조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조선조 이념이 주자학, 중국에서 발달한 주자학, 아주 관념적인 주자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북방 민족하고 더 가까운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우리가 중국 사람의 후손인 것처럼, 중국 사람의 후손도 아닌데 중국 사람의 후손인 것처럼 자처를 해가지고 성도 보면 전부 중국에서 가져온 성을 쓰고, 전부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중국 민족하고 같은 민족이구나, 이런 착각을 하도록 하고, 조선조의 선비들이 이 영혼을 막 팔아넘겨가지고 중국 황제가 우리의 아버지다, 태양 아래는 두 아버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망해가는 명나라에 충성을 바치다가 쓸데없는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말하자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병자호란이었죠. 이런 것을 종합하면은 우리의 민족적인, 한민족의 민족적인 주체성을 가지려면은 우리는 항상 이 북방으로 연결되는 북방 기마민족의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 그것이 한 500몇 년 동안의 주자학적 이런 폐쇄적 통치 이데올로기에 눌려 있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북방민족의 성격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개방적인 정책, 수출, 입국, 해양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DNA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북방 초원 기마민족의 야성이 죽지 않고 좋은 제도를 만나가지고 다시 용수철처럼 폭발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김씨성을 가진 분이 한 20%가 된다는데, 우리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세계사의 주도 세력이었다 하는 자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